한국 땅을 밟자마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서울 인천공항은 거대한 도서관처럼 고요했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은은한 향이 뒤섞여 거의 무균 상태에 가까운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반질반질한 바닥을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니 바퀴 구르는 소리가 한없이 증폭되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들렸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우리 세 식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으며 심지어 우리가 길을 막아도 짜증 섞인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거의 프로그램화된 듯한 우아함으로 우리를 피해 제 갈 길을 갈 뿐이었다. 내 이름은 릴란. 그해 나는 남편의 정은으로 5살 딸 외외를 데리고 늘 시끌벅적하고 사람 소리로 가득했던 중국 도시를 떠나 OECD 국가 중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모범도시 서울로 이사왔다. 앞으로 2년간 우리는 이곳을 집이라 부르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 순간 공항 로비 한가운데 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질서감에 휩싸이자 내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질식감이었다. 지난 30여 년의 내 인생 경험 속에서 따뜻함과 친절은 늘 어느 정도의 혼란과 소란을 동반했다. 이웃 간의 인사는 큰 목소리로 이루어졌고 시장에서의 거래는 삶의 활기가 넘치는 흥정이었으며 친구들의 관심은 거리낌 없이 내 삶에 뛰어들어 모든 세부 사항을 묻는 식이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밀접하고 거의 경계 없는 그런 교류는 따뜻한 담요처럼 나를 감싸 안아 안정감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서울은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질서정연하며 너무나 정확했다. 지하철 도착 시간은 초 단위까지 정확했고 거리에는 불필요한 휴지 조각 하나 없었으며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발적으로 오른쪽에 서서 급한 사람들을 위해 왼쪽 통로를 비워주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하게 설정된 프로그램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이 완벽함이 차가움을 머금고 있었다. 나는 거의 즉시 결론을 내렸다. 이곳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 차갑고 아름답지만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시다. 남편은 나의 실망감을 알아채고 내 어깨를 감싸며 나지막이 말했다. 시간을 좀 줘봐. 우리에게도 시간을 좀 주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고집스럽게 반박했다. 아니,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본질적인 문제야. 공기마저 이렇게 조용한 도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겠어. 나는 이런 뿌리 깊은 편견을 안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몰랐다. 이 견고해 보이는 결론이 미래의 수많은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침식되고 흔들리다가 결국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한국을 떠나 익숙한 땅으로 돌아왔을 때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문득 깨달았다.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잘못 본 것은 한국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울에 처음 도착한 한 달 동안 내 감정은 지속적이고 조심스럽게 회피되는 충돌로 요약될 수 있었다. 이 도시는 흠잡을 데 없는 태도로 내게 그 효율성과 문명화를 보여주었지만 바로 이 흠잡을 데 없음이 매끄러운 유리벽처럼 나를 외부와 단절시켰다. 우리가 새들어 살던 아파트는 잘 정비된 단지 안에 있었고 아래층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화학 실험실처럼 복잡한 표지판들로 가득했다. 플라스틱, 종이, 금속, 유리,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모든 종류마다 지정된 봉투, 지정된 색깔, 지정된 배출 시간이 있었다. 처음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 줄지어 서 있는 분리수거함 앞에서 몇 봉지의 쓰레기를 들고 규칙을 전혀 배우지 않은 시험 응시자처럼 멍하니 10분 가까이 서 있었다. 주변을 오가는 주민들은 아무도 내게 다가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능숙하게 자신의 분리수거를 마치고 조용히 떠났다. 나는 당혹감과 심지어 약간의 화가 치밀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들의 방해하지 않음이 그들의 문화에서는 매우 높은 교양일 수 있었겠지만 당시의 나에게는 그저 무관심한 냉담함으로 느껴졌다. 이런 유리벽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슈퍼마켓에서는 계산원의 얼굴에 정형화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또렷하지만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는 목소리로 가격을 말하고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건네준 뒤 다음 손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모든 과정은 유연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불필요한 잡담은 전혀 없었다. 나는 고향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스캔하면서 오늘 채소값이 또 올랐네요. 애기 정말 귀엽네요. 같은 말을 몇 마디 건네던 계산원 아줌마를 그리워했다.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최소한으로 압축되어 기능적인 부분만 남아 있었다. 대중교통은 이런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장소였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편리하기로 유명했고 열차 안은 늘 깨끗해서 더럽히기 미안할 정도였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열차 안의 정적이었다. 출근길 혼잡한 2호선이든 한낮 여유로운 가로수길 지선이든 열차 안에서는 거의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모두 이어폰을 끼거나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보며 각자의 세계에 몰두해 있었다. 사람들은 미묘하고 정확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유지했다. 몸이 강제로 맞닿아 있어도 시선과 정신은 결코 교차하지 않았다. 나는 한때 이 고요함이 모두가 피곤해서일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지만 곧 이것이 뼛속 깊이 박힌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무례하고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런 분위기는 버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일상 이야기를 듣고 지하철에서 옆자리 사람의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나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나는 마치 무성극 무대에 갑자기 뛰어든 온몸에 방울을 주렁주렁 단 사람처럼 느껴졌고 아주 작은 소리조차 유난히 거슬렸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고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이 정적에 녹아들려고 애썼지만 노력할수록 억압된 고독감을 더 크게 느꼈다. 남편은 전형적인 이과생으로 이 모든 것에 잘 적응했다. 그는 이곳의 시스템 효율성을 칭찬하고 사회 질서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것이 현대 문명의 극치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의 짜증을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공연히 앓는 소리를 한다고 여겼다. 깨끗하고 시간 잘 지키고 서로 방해하지 않고 우리가 늘 바라던 거 아니야. 그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반박할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이곳은 효율적이고 문명화된 사회였다. 하지만 내 감정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문명이 아니라 인정미가 부족한 차가움이었다. 이 도시는 거대하고 정교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계 같았고 모든 시민은 표준화된 부품처럼 각자의 궤도 위에서 정확하게 작동하며 서로 간에 마찰도 온도도 없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옳았지만 나를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도시가 완벽할수록 나는 외부에서 온 호환되지 않는 온갖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나는 덜 완벽하고 시끄럽고 심지어 혼란스러웠던 고향의 골목길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전체적인 충격이 일상생활의 배경음으로 가라앉은 후 더 구체적이고 사소한 압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의식주 속에 스며들어 있는 곳곳에 존재하는 규칙들이 마치 촘촘한 그물처럼 나를 점점 더 조여와 피곤하고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 고향에서는 많은 일들이 융통성과 상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규칙은 곧 규칙이었고 절대적이고 강하며 거의 예외가 없었다. 은행에서 카드 하나를 만들려면 어지러울 정도로 긴 서류 목록이 필요했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었다. 아무리 특별한 상황을 설명해도 은행원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관공서의 외국인 서비스 센터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갈 때 예약 시간이 오전 10시 15분이면 정확히 10시 15분이어야 했다. 일찍 도착하면 밖에서 기다려야 했고 늦으면 죄송하지만 다시 예약해야 했다.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세요. 5분밖에 안 늦었어요. 같은 말은 통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설정된 프로그램처럼 지시에 엄격히 따라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튕겨져 나왔다. 이런 정석대로는 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있었다. 딸 외외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매일 앱을 통해 상세한 공지사항을 발표했는데 다음날 점심 메뉴부터 아이들이 가져와야 할 특정 색깔의 미술용 종이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한 번은 내가 공지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외외에게 다른 색깔의 지점토를 가져다 준 적이 있었다. 선생님은 나를 꾸짖지 않았다. 그저 유치원 비치용 지점토를 외외에게 건네주었고 하원할 때 그 잘못 가져간 지점토를 고스란히 내게 돌려주면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일러주었다. 어머니, 내일은 파란색으로 꼭 가져와 주세요. 그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뭔가 잘못한 아이처럼 느껴졌다.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아마도 괜찮아요,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그 지점토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의 처리 방식은 정중하고 정확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거리감을 안고 있었다. 그것은 소리 없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낌은 공동체 생활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웃 간에는 거의 어떤 사적인 교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나는 한때 중국에서처럼 고향의 간식을 좀 만들어서 옆집 이웃에게 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문을 두드리니 중년 여성이 매우 공손하게 받아들고 연신 고맙다고 말한 뒤 예쁘게 포장된 비타민 음료 한 상자를 답례로 주었다. 전 과정이 외교 회담처럼 조심스러웠다. 그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엘리베이터에서 고개만 끄덕이는 이웃일 뿐이었다. 그 문이 닫히고 차가운 음료 상자를 손에 든 채 나는 실망감을 느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동등한 답례가 아니라 들어와서 앉으세요 라든가 대가이는 몇 살인가요? 같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잡담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작은 일들이 쌓여 무거운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나는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합격점짜리 주민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늘 긴장하고 복잡한 규칙들을 기억하고 융통성 없는 교류 방식에 적응해야만 했다. 나는 이런 소위 높은 교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발적이고 따뜻한 감정적 연결을 희생시킨 대가는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나는 고향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더 자주 하기 시작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시끄러운 배경음, 친구들의 제잘거리는 안부와 농담은 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친근함과 편안함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서울의 인정미 없음을, 이곳의 가식적인 예의를 불평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해한다며 한국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배타적이고 냉정하다는 내 의견을 뒷받침하는 온갖 사례들을 들었다. 이런 불평과 공감 속에서 나의 처음 편견은 거듭 강화되고 입증되었다. 나는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점점 더 확신했다. 이것은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이 사회의 근육 조직에 뿌리내린 시스템적인 냉담함이라고. 나는 그때 깨닫지 못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편견을 뒷받침할 증거만을 끊임없이 선택적으로 찾으려 할 뿐 그와 상반되는 세부 사항들은 못 본 척 지나친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선택적인 시각 장애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나는 이 사회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벽은 언어 장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내 한국어 실력은 충분히 통용되었으니까.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인간관계의 경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다. 나는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를 냉담함과 멀어짐으로 오해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관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상대방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친구가 실연당하면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 함께 울고 함께 욕하며 심지어 전 남자친구의 온갖 단점을 분석해 주기도 한다. 이웃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찾아가 위로하고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며 상대방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긴다. 이런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뜨거운 열정은 우리에게 정의의 최고 표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한국에서 내가 관찰한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은 개인의 경계를 극도로 존중했다. 물리적인 경계든 심리적인 경계든 말이다. 그들은 쉽게 당신의 사적인 일, 예를 들어 수입, 가족 배경, 결혼 상태 등을 캐묻지 않았다. 중국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친해지기 위한 대화 주제로 삼을 수도 있는 이런 질문들은 한국에서는 매우 큰 금기였다. 딸 외외의 유치원에는 민준이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다. 한 번은 민준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안색이 매우 안 좋고 눈가가 빨개져 있었다. 내 습관적인 사고방식대로라면 민준 엄마 괜찮으세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거의 반사적으로 물어볼 뻔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다른 한국 엄마들이 평소처럼 그녀에게 인사만 할 뿐 아무도 더 묻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이 있었지만 행동은 자제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설명할 필요도 억지로 미소 지을 필요도 없는 공간을 주었다. 나중에 나는 민준 할머니가 그날 아침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의 충동적인 행동에 아찔함을 느꼈다. 나의 관심이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공공장소에서 상처를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잔인한 행위, 즉 무례함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이 묻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개입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더 높은 수준의 배려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문제를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당신이 공유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경계 존중은 공공 서비스에서도 나타났다. 한 번은 구청에 업무를 보러 갔는데 서류 형식이 맞지 않아 다시 작성해야 했다. 직원은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짜증을 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견본을 건네주며 수정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뒤 옆쪽 휴게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서 수정하신 후 다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녀는 명확한 지침을 주었고 동시에 내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지적도 없었고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과도한 도움도 없었다. 자,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적절한 거리감이 여전히 나를 혼란스럽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과도한 관심을 받는 것에 익숙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주는데도 익숙했다. 나는 경계 없는 안부를 진심과 동일시했고 거리를 유지하는 이런 존중을 기계적이고 인정미 없는 형식적인 태도로 오해했다. 나는 이 벽을 깨고 싶었다. 한국 사람들과 교류할 때 내가 이해하는 열정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들의 가족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모임에서 먼저 음식을 덜어주었으며 나 자신에 대한 아주 사적인 감정들을 많이 공유했다. 하지만 결과는 대개 상대방이 예의 바르지만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능숙하게 화제를 돌리는 것이었다.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할수록 그 벽은 더욱 견고해지는 듯 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 벽은 사실 내 마음속의 벽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나만의 유일하고 낡은 문화적 잣대로 새로운 세상을 재단했고 세상이 내 잣대에 맞지 않자 내 잣대에 문제가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이 세상이 이상하다고 여겼다. 내가 인정미 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을지도 모른다. 내가 갈망했던 친밀함이 그들에게는 질식할 것 같은 침해였을 수도 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의 근원은 한국인들의 냉담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나의 좁고 고집스러운 인식에 있었다. 나는 마치 한 가지 언어만 아는 사람이 온 세상이 왜 내 모국어를 쓰지 않느냐고 당당하게 비난하는 것과 같았다. 내가 이 벽에 절망하여 떠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던 바로 그때 미세하고 예상치 못한 균열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마치 겨울날 두꺼운 구름 사이로 비치는 몇 줄기 미약한 빛처럼 얼어붙은 대지를 전부 녹일 수는 없었지만 이 땅이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혹독하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가져온 것은 딸 외외였다. 아이는 백지장과 같아서 어른들의 뿌리 깊은 편견이 없었다. 그녀는 나보다 100배는 빠르게 이곳에 적응했다. 그녀의 한국어는 점점 더 유창해졌고 심지어 내 발음을 교정해 주기까지 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매일 집에 돌아와 신나게 학교에서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한국의 이런 엄격한 교육 환경이 아이에게 억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유치원의 규율은 분명 엄격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는 말하면 안 되고 낮잠 시간에는 조용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딱하고 냉담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한 번은 하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갔다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교실 창문 너머로 선생님이 엄마를 그리워하며 우는 작은 여자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모습을 보았다. 선생님은 큰 소리로 달래지도 짜증을 내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를 가만히 품에 안고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림책을 한 페이지씩 넘겨주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녀와 아이에게 쏟아져 내리는 그 모습은 고요하고 따뜻했으며 내 기억 속에 깊이 박혔다.
또 한 번은 외외가 환절기 알레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해서 내가 미리 선생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 그날 오후 선생님은 외외가 낮잠 자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외외가 덮고 있는 작은 이불 옆에 작은 가습기가 놓여 있었다.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외외 엄마, 오늘 공기가 좀 건조해서 가습기를 켜드렸어요. 편안하게 잘 자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불필요한 안부 인사도 과장된 생색내기도 없이 그저 묵묵히 행해진 지극히 사려 깊은 작은 일이었다. 한때 나를 냉담하게 만들었던 동네 이웃들도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친절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 아래층에는 작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다. 어느 날 보슬비가 내리는데 나는 외외를 데리고 지붕이 있는 곳에서 놀고 있었다. 위층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셨다. 나는 속으로 봐, 또 저렇지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런데 몇 분 후 그 아주머니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손에 우산 2개를 들고 계셨다. 그중 하나를 나에게 건네주며 서툰 영어로 포유, 앤드 베이비, 레인, 빅 이라고 말하고는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제대로 고맙다는 말도 할 틈이 없었다. 그 우산은 내 손에 고요히 놓여 있었고 우산 손잡이에는 아직 그녀의 손바닥 온기가 남아 있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시장에서 채소를 사는데 한국어가 서툴러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채소 이름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자 옆에서 채소를 고르던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자연스럽게 나 대신 통역해주고는 웃으며 내게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자신의 채소를 고르러 갔다.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젊은 남학생 한 명이 묵묵히 일어나 내게 자리를 양보하고는 문가로 가서 서 있었다. 내내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내렸다. 이러한 선의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조용하고 신속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들은 내가 익숙했던 수많은 언어적 교류와 감정적 상호작용을 동반하는 그런 열정과는 달랐다. 오히려 정확하고 기능적인 도움에 가까웠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제공한 다음 조용히 각자의 궤도로 돌아갔다. 그들은 도움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도움을 받는 사람 역시 그로 인해 무거운 인정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이런 작은 일들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내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나의 고정관념이었던 냉담함이라는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약 이 사회가 정말로 그렇게 냉담하다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익명의 선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인식의 혼란을 느꼈다. 내가 직접 목격한 현실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완고한 결론 사이에 점점 더 날카로운 갈등이 생겼다. 나는 어쩌면 내가 줄곧 잘못된 방식으로 이 사회의 언어를 해독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이곳의 친절은 요란하지 않지만 매우 정확하다. 바로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나는 처음에는 그 존재를 완전히 간과했던 것이다. 이전에 겪었던 미미한 선의들이 내 견고한 편견에 몇 가닥 균열을 냈을 뿐이라면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마치 큰 망치처럼 나의 독선적인 벽을 완전히 부셔버렸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위기였고 그 혼란과 공포 속에서 나는 내가 오랫동안 오해했던 이 사회의 냉정한 겉모습 속에 담긴 강력하고 믿음직한 따뜻함을 처음으로 진정으로 거리낌 없이 느꼈다. 깊은 겨울밤 자정 무렵 외외가 갑자기 고열이 났다. 작은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몸은 뜨거웠으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청계로 재보니 39.8도였다. 나는 순간 패닉에 빠졌다. 남편은 마침 출장 중이었다. 낯선 이국 땅에서 한밤중에 고열이 떨어지지 않는 아이를 마주하니 내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고 거대한 공포만이 남았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불러 외외를 안고 가장 가까운 대학 부속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내내 운전기사에게 병원, 빨리, 아이, 열이라고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년의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차를 몰았다. 몇 번은 신호를 받기 위해 앞차의 꼬리를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간 순간 나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주위는 온통 낯선 얼굴들이었고 귀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다급한 한국어만 가득했다.
뜨거운 외외를 안고 나는 마치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고 너무나 무기력해서 울고 싶었다. 나는 접수대 앞으로 달려가 중국어와 서툰 한국어가 뒤섞인 단어들로 두서없이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다. 내가 거의 무너져 내릴 때쯤 한 간호사가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나의 두서없는 말에 어떤 짜증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와 먼저 외외의 이마를 만져본 다음 곧바로 간단한 영어 단어로 내게 here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거의 반쯤 부축하다시피 하여 임시 진료 침대로 이끌었고 외외를 눕혔다. 이어서 다른 간호사가 기기를 밀고 와서 재빨리 외외의 천, 혈압,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다. 전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다. 아무도 나에게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다가와 위로해주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정교한 기계 부품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의사가 곧 도착했고 그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손전등으로 외외의 목과 눈을 살펴본 후 매우 간결하고 영어 단어가 섞인 한국어로 내게 급성 후두염이니 즉시 네뷸라이저 치료와 수액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반쯤 알아듣고는 고개만 연신 끄덕였다. 간호사가 능숙하게 외외에 가는 손등에서 혈관을 찾아 바늘을 꽂는 모습을 보니 내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외외는 겁에 질리고 불편했는지 크게 울기 시작했고 나는 이 아이를 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때 나를 안내해준 그 간호사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더니 옆에 있는 자동 판매기를 가리키며 음료수를 마시는 신용을 했다. 아이에게 마실 것을 사주라는 의미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은 매우 온화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필요했던 것은 그 어떤 따뜻한 위로의 말도 아니었다.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공포 속에서 어떤 말도 무의미했다. 내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눈앞의 이 모든 것, 즉 신속한 반응, 전문적인 판단, 효율적인 처치였다. 밤새도록 간호사들은 정기적으로 외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물을 교체하고 천을 측정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늘 조용하고 말수는 적었지만 매번 올 때마다 나는 더없이 안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고 왜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직 눈앞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내 아이를 치료하는 데 집중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외외의 천은 드디어 내려갔고 호흡도 안정되었다. 아이는 내 품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병상 옆에 앉아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을 보았다. 밤새 한숨도 못 자 몸은 극도로 피곤했지만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평온함과 명료함이 찾아왔다. 나는 이 긴박했던 몇 시간을 되짚어 보았다. 말없이도 차를 빠르게 몰았던 택시기사, 한 단어로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준 간호사, 침착하고 전문적이며 불필요한 말이 없었던 의사. 그들 중 누구도 내가 익숙했던 열정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들 각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내게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었다. 나는 늘 이 사회의 차가움을 불평했다. 내가 원하는 따뜻함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장 추운 이 겨울밤, 내가 가장 취약하고 무력했던 이 순간에 내가 얻은 것은 바로 이 차가운 시스템이 제공한 가장 견고하고 믿음직한 따뜻함이었다. 그 따뜻함은 말로 하는 보살핌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 속에 그리고 모든 전문가의 헌신과 책임감 속에 존재했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효율성과 인간적인 보살핌은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좋은 시스템 그 자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깊은 보살핌인 것이다. 그곳에 앉아 나는 이전까지 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온갖 편견들이 얼마나 우습고 얕은 생각이었는지 깨달았다. 내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주위를 에워싸고 시시콜콜 묻는 이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줄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함께 울어줄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병세를 진단해줄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냉담하다고 낙인 찍었던 이 사회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 말없이 나와 내 아이를 구원했다.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얼음 같은 벽이 녹기 시작했다.
병원에서의 경험 이후 나는 마치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한 사람처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 세상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심지어 반감까지 느끼게 했던 현상들이 이제는 내 눈에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무엇이 따뜻함이고 무엇이 차가움인지 다시 정의하려 애썼다. 내가 과거에 이해했던 따뜻함은 높은 빈도의 교류, 깊은 감정적 개입, 그리고 너와 나의 경계 없는 친밀함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고 직접적이어서 순식간에 그 온도를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화상이나 보이지 않는 압력, 그리고 인정에 대한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반면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은 겨울날의 햇살과 같았다. 뜨겁지도 침략적이지도 않으며 그저 조용히 안정적으로 존재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빛과 온기를 주지만 결코 다가오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햇살 아래에서 자유롭게 몸을 펼칠 수 있었고 그 열기에 압도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웃 간의 거리가 냉담함이 아니라 서로의 사생활 공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고도로 밀집된 도시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숨 쉴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방해하지 않음은 모든 사람의 정신적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공공장소의 고요함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 아니라 집단적인 암묵적 동의와 자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스스로 표현의 자유 일부를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규율은 사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생겨난 고도의 문명이며 타인의 경험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었다. 나는 서비스업의 표준화된 절차와 예의가 인정미 없는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동등한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러한 표준화 그 자체가 제도적인 배려이며 인정이나 관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온갖 불공정을 방지했다. 한때 나를 당혹스럽게 했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더 이상 번거로움의 대명사가 아니었다. 백발의 할머니가 요구르트 병을 매우 조심스럽게 씻고 겉 포장지를 떼어낸 다음 플라스틱 재활용통에 넣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러한 번거로워 보이는 규칙 뒤에 환경에 대한 경외심과 후손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번거로움은 미래를 향한 집단적인 책임이었다. 나는 이러한 조용한 선의를 감사히 여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잔돈을 준비하지 못해 허둥댈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재촉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아이를 안고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에 탈 때 언제나 누군가가 묵묵히 문 열림 버튼을 눌러주었다. 이러한 사소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요구하지 않는 행동들은 더 깊은 차원의 사회적 신뢰를 구축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도움은 언어로 확인하거나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것이었다. 나의 세계관은 미묘하게 기울어졌다. 나는 더 이상 선의를 표현하는 단 한 가지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았다. 다른 문화는 다른 감정 표현 방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사랑은 뜨거운 포옹이지만 어떤 사랑은 묵묵한 기다림이듯이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사랑인 것이다. 내가 포옹에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림을 냉담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었다. 나는 한때 이 사회에 융화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고 그들이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나를 받아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진정한 융화는 다른 사람이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 상대방의 논리와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더 이상 나의 기준으로 이 사회를 혹독하게 대하지 않게 되자 한때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던 그 벽은 어느새 사라진 듯 했다. 나는 여전히 나였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이해와 소통이 시작되었다. 서울에서의 두 번째 봄,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분홍색 꽃이 핀 부드러운 눈처럼 사뿐사뿐 떨어졌다. 나는 외외를 데리고 벚꽃나무 아래에서 소풍을 즐겼고 외외가 한국 아이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한 생각이 번개처럼 나를 강타했고 나는 순간 멍하니 얼어붙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내가 근본적인 오류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줄곧 한국의 벽을 불평했고 그 냉담함을, 그 거리감을 불평했다. 하지만 진정한 벽은 단 한 번도 한국의 서울 거리에 이웃의 닫힌 문 뒤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벽은 줄곧 내 마음속에 지어져 있었다. 이 땅을 밟기 전부터 나는 고향에서 온 인정사회에 대한 온갖 틀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고정된 모양의 틀을 든 장인처럼 눈앞에 이 새로운 재료를 내가 익숙한 틀 안에 쑤셔 넣으려 고집했다. 재료의 모양이 내 틀과 맞지 않을 때 나는 틀이 너무 좁지는 않은지 반성하는 대신 재료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탓했다. 나는 증거 찾기의 태도로 살고 있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한국은 냉담하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았고, 그래서 내 눈은 특별한 필터를 장착한 것처럼 그 결론에 부합하는 모든 현상, 즉 이웃의 침묵, 계산원의 정형화된 미소, 지하철의 고요함은 자동으로 확대하고 그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세부 사항은 자동으로 무시하거나 왜곡했다. 내게 우산을 건네준 아주머니, 나를 통역해준 아주머니, 내게 자리를 양보해준 남학생, 이런 선의들은 나의 편견 필터 아래에서 우연과 예외로 희석될 뿐 이 사회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나는 새로운 사회적 언어를 이해하고 배우기를 거부했다. 나는 나의 문화적 습관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아 열정은 큰 소리로 표현해야 하고 관심은 거리낌 없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인들이 더 내성적이고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선의를 표현할 때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었다. 병원에서의 그 밤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논쟁의 여지 없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의 이 필터를 강제로 깨뜨렸기 때문이었다. 그런 생사의 기로에서 나는 인정의 냉온에 대한 나의 낡은 이론으로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공하는 지지는 만마디 따뜻한 위로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나는 멀지 않은 곳을 보았다. 한 한국인 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아 딸의 입가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휴지로 아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동작은 부드러웠고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 속 사랑은 넘칠 듯 가득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한국에 온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온기가 내가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끓어오르지는 않지만 영원히 지속된다. 그 견고한 벽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편견과 고집, 그리고 사고의 나태함으로 조금씩 쌓아 올린 것이었다. 나는 고립되었다고 불평했지만 사실 스스로를 문 밖에 가두었던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줄곧 이 나라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머릿속에 왜곡된 한국의 거울상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깨달음은 내게 잠시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지만 이내 전례 없는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 벽이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자 나는 그 벽을 허물 힘을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마음속의 벽을 허무는 것이 온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비판적인 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겸허한 학습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의 벽이 와르르 무너진 후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은 완전히 다른 색채를 띠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고향의 잣대로 이곳의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하지 않고 이 지역 특유의 질감과 리듬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때 나를 불편하게 했던 특성들은 이제 내 눈에 소중하게 음미할 만한 풍경으로 변했다. 이 년의 기한이 다가오고 한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나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더 이상 차갑고 기계적인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느낄 수 있는 온기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 나는 지하철의 고요함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를 차분하게 독서하고 생각하거나 그저 멍하니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나는 이웃 간에 고개만 끄덕이는 담담한 관계에 익숙해졌다. 그것은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암묵적인 이해였고 내게 집 안에서 온전히 나만의 고요한 안식처를 선사했다. 나는 더 이상 복잡한 규칙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 규칙들 뒤에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대한 사회 계약이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꼼꼼하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 우리는 함께 숨쉬는 공기와 발밑의 땅을 생각했다.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할 때 나는 방금 피곤한 하루를 마친 옆자리의 낯선 사람을 생각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러한 자율성은 내게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하는 더 거대한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한국에서의 2년은 내게 적응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중어틀을 흔들고 재구성했다. 나는 마치 중식만 해본 요리사가 갑자기 프랑스 요리 주방에 던져진 것과 같았다. 처음에는 버터와 치즈 맛이 너무 이상하다고 불평했을 수도 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요리 논리를 배우고 이해한 후에는 프랑스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나의 유일했던 중식 세계에 대해서도 새롭고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나는 맛이란 무엇인지 알았다. 간장과 육수의 맛뿐만 아니라 크림과 버섯의 맛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알았다. 시끌벅적한 플레이팅뿐만 아니라 극도로 간결한 여백도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떤 문화와 사회 형태든 그것이 가진 독특한 역사, 지리, 인문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진화하여 어떻게 하면 더 잘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독특한 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대적인 우열의 구분은 없으며 논리와 경로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는 한 지역의 답안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시험지를 채점하려 한 것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내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관찰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며, 거부하기 전에 먼저 체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좋다거나 나쁘다는 꼬리표를 서둘러 붙이지 않고 더 많은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서서히 제 앞에 드러나도록 기꺼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지난 2년간의 한국 생활이 제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한국 생활은 제 국적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제 정신세계의 지평을 크게 넓혀주었습니다. 2년 후 우리는 예정대로 귀국했다. 비행기가 익숙한 공항에 착륙하고 온갖 음식 냄새와 사람 소리가 뒤섞인 약간 습하고 후텁지근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을 때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식이 어머니 품에 안기듯 더없이 친밀하고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치 못한 영문화 충격이었다. 공항 대합실에서는 사람들이 캐리어를 밀고 좌충구돌하며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내가 한때 더없이 익숙하고 활기와 삶의 활기를 상징한다고 여겼던 그 풍경들이 지금은 소음처럼 내가 겨우 조용함에 적응한 귓속을 때렸다. 나는 알 수 없는 짜증과 당혹감을 느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로 돌아오자 이웃들의 열정은 여전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외외를 붙잡고 키에서 몸무게까지, 한국에서 어떤 유치원에 다녔는지부터 어떤 특별 활동을 배웠는지까지 질문을 연달아 쏟아내어 내가 거의 생각할 틈조차 없게 했다. 아주머니의 손은 외외의 얼굴을 친근하게 몇 번이고 꼬집었고 외외는 무의식적으로 내 뒤로 숨었다. 나는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열정적인 얼굴을 보면서도 아이의 개인 공간을 보호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에서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내 접시에 음식을 덜어 산처럼 쌓아주고 술을 권하며 대화 소리는 갈수록 커졌다. 식탁에서 모두들 한국에서의 우리 생활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질문은 대부분 한 달에 얼마 버냐, 집값은 평당 얼마냐 같은 매우 현실적인 주제에 집중되었다. 내가 사회 관찰이나 문화적 소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면 그들은 대부분 그런 걸 생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나의 고향이 좋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는 내 가장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내가 가장 익숙한 언어와 음식이 있으며 이곳은 나의 뿌리이다. 하지만 나의 눈이 변했다. 한국에서 2년간 살아본 후 나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당연하고 단일한 시각으로 내가 익숙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없었다. 나는 이러한 열정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다.
분명 따뜻했지만 때로는 경계가 부족하여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도 했다. 나는 이러한 활기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다. 분명 생명력이 넘쳤지만 때로는 공공환경의 고요함과 질서를 희생시키기도 했다. 나는 이러한 인정사회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다. 분명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때로는 관계를 너무 중시하여 규칙의 공정함을 간과하기도 했다. 나는 기묘한 정신적 착오에 빠졌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곳이 중국과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괴로웠는데 중국으로 돌아오자 이곳이 한국과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꼈다. 나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중력장 사이를 떠다니는 우주비행사처럼 한동안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 땅을 찾지 못했다. 그제야 나는 지난 2년의 경험이 내게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진정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고 쉽게 지울 수 있는 기억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새로운 좌표계를 심어주었다. 그 이후로 나는 어떤 사회 현상을 보든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고 참조하게 되었다. 더 이상 어떤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쉽게 절대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게 되었다. 한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고향이 이제는 내 눈에 완벽하지 않은 면을 드러냈다. 그리고 한때 차갑다고 느꼈던 타양은 이제 생각해보니 존경하고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았다. 이는 한쪽만 편들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깨달음과 복합성이었다. 바다를 보고 나면 작은 가을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법이다. 세상은 내 눈에 더욱 입체적으로 변했고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는 모순들로 가득해졌다. 귀국 후의 충격은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릴란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이 년여의 마음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처음의 거부감, 편견에서부터 나중에 놀라움, 반성, 그리고 최종적인 이해와 수용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문제를 점차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 이 전체 이야기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편견 그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결코 문화 간의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다름을 대할 때에 고집스럽고 경직되며 이해를 거부하는 태도였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한국에 처음 갔을 때 그들의 문화를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고 누구나 겪는 과정이다. 나의 진짜 실수는 너무 성급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단순하고 거친 꼬리표, 즉 냉담함을 붙여버렸다. 그러고는 이 꼬리표 뒤에 마음 편히 숨어 더 이상의 관찰과 사유를 멈췄다. 오벽은 사실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것은 벽돌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일찍 내린 결론들, 검토되지 않은 고정관념들,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게으른 생각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크든 작든 이런 벽들이 몇 개씩 존재한다. 우리는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질 수 있고 특정 직업 사람들에게 특정 생활 방식에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제한된 경험으로 무한한 세상을 정의하려 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의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이상한, 잘못된 혹은 우리보다 못한 것으로 치부한다.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은 거울처럼 내 마음속 깊이 편견으로 쌓아 올린 벽을 비춰주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무는 과정은 비록 고통과 갈등으로 가득했지만 나에게 전례 없는 넓은 시야를 안겨주었다. 나는 모든 문화, 모든 사회 규범 뒤에는 그 자체에 자명한 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혜는 편견을 깨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이해의 첫걸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미리 정해놓은 입장을 내려놓고 겸허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투영된 자신의 그림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외외의 그 한밤중 응급실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한국이 인정미 없는 사회라고 고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삶은 때때로 이렇게 기묘해서 위기를 통해 당신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강제로 교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늘 위기가 닥치기를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의 벽을 살피고 우리가 무시하고 오해했던 부분들을 발견해야 한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한국을 칭찬하거나 고향을 폄하하는 것에 있지 않다. 둘 다 실제하고 복잡한 존재이며 각자의 장단점과 사랑하고 반성할 점이 있다.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쌓아 올린 안전하지만 편협한 성 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용감하게 밖으로 나가 더 넓고 다채로우며 따라서 더 진실한 세상을 포용할 것인가? 이 긴 회상을 쓰는 것은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다시 걷는 것과 같았다. 과거의 혼란, 짜증, 놀라움, 그리고 깨달음이 다시금 생생하게 눈앞에 떠올랐다. 나는 누구에게도 특정 장소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라고 설득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각자의 경험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거대한 문화적 차이를 마주했을 때 마음속으로 겪었던 진정한 폭풍과 폭풍이 지나간 후 남겨진 더 넓고 맑은 하늘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다. 지난 2년간의 여정은 결국 어떤 나라가 더 좋은가라는 답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 교류하고 세상과 소통하지만 과연 그들을 진정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과거의 경험, 문화적 배경, 그리고 개인적 선호로 만들어진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냉담함, 이상함, 이해할 수 없음이 단지 상대방의 행동 방식이 우리가 익숙한 것과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느끼는 단절감과 벽이 외부의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마음속 문을 먼저 닫아버렸기 때문인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을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벽은 과연 밖에 있는가 아니면 안에 있는가? 그 존재를 깨닫는 순간 아무리 견고했던 벽이라도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혹시 편견 때문에 놓쳤다가 어떤 계기로 다시 발견하게 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교류를 통해 우리가 함께 더 풍요로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